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뉴스레이 분당 역사 산책. 오늘 이집트 역사 이야기 6번째 주제입니다만 마지막 시간이 되겠죠. 이제 이집트는 그리스인들이 지배를 했던 왕조 시대를 마감하고 로마 제국부터 속주가 됐습니다만은 로마 제국이 약해지면서부터 이슬람의 이집트가 되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오늘 좀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유럽의 열강들이 제국주의자들이 이 땅을 넘보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오늘날도 역시 이집트는 대국입니다. 큰 나라이지요. 그런 활기 넘치는 이집트에 관한 내용을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3A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우리의 비전에 대해서 또 한번 공감을 해보고 싶습니다만 오늘 특별히 이 Learning is for life, life is for learning에 대해서 또다시 공감을 같이 하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배움이라는 건 물론 단순한 지식체계, knowledge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wisdom, 지혜를 우리가 얘기한다고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하나 life is for learning입니다. 우리의 생명 자체가 그 배움의 연속이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never stop learning을 우리는 줄기차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목쓰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더욱더 윤택하게 할 것이라는 우리에게 자신감을 가지게 준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특별히 현명한 사람들은 옷깃만 스쳐도 그것을 인연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하는 까닭입니다. 이슬람 이집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그리스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멸망하고 난 뒤에는 이제 로마의 속주가 된 장면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는 독립성을 상실했습니다만은 특별히 이 이슬람 세계와 결합함으로써 이집트는 세계의 어머니, 이슬람 세계의 중심이라는 별칭도 얻게 됐습니다. 한 1000년 동안 유지했던 이슬람 역사는 612년도에 마호메트가 아라비아 반도에서 이 이슬람교를 창시하고 난 뒤에 굉장히 급속한 속도로 이 전 중동 지역에 확산이 됐던 것입니다. 특별히 640년도에 이르러서 자진해서 아랍 치하에 들어간 이집트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왠가 하면 이슬람군이 쳐들어왔을 때 정없이 그대로 받아들였던 까닭은 그 당시 동로마 제국하고의 갈등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로마 제국은 아시다시피 475년도에 게르만에 의해서 멸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로마 제국과는 동맹관계 있었고 속주관계 있었지만 동로마 제국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속관계로서 곡물들 이런 것을 요구해왔기 때문에 늘 갈등 상태에 있었는데 이슬람이 이집트를 독립화시켜줄까라는 생각으로 결합을 했습니다만은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약 5개의 왕조에 걸쳐서 이슬람 제국의 중심이 되어갔던 것입니다. 특별히 15세기 초가 되면 이 포르투갈이 인도양으로 가는 케이프타운, 이 아프리카 남단을 횡단하는 그런 항로를 개발함으로써 이 지역의 무역 기능이 크게 상실해서 어려움에 빠집니다만은 그때 오스만 제국 치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1258년도에 몽골 군들이 이 이슬람의 심장이었던 바그다드를 짓밟아 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이슬람 교도들은 이 안전한 지대, 그 이집트로 중심을 옮겼기 때문에 이슬람 세계의 중심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이집트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었던 고대 이집트의 문화, 또 그리스와 로마 문화를 융합시키고 그때 발흥했던 기독교의 문화들이 이 안에 침잠되어 있으며 이제 이슬람까지 섭렵을 하게 되는 복합 문화 체계의 이집트 제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슬람 제국은 동쪽으로는 인도 서편에서부터 서쪽으로는 이 에스파냐에 이르는 이베리아 반도까지 넓게 동서로 횡단으로 널리 펼쳐져 있었습니다만은 이집트에도 아주 오래된 모스크들 1385년도에 세웠던 슈르탄 하산 모스크라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하는 장소로 쓰여져 있고 이것이 19세기까지 모스크들을 계속 지어나간 그런 이슬람 문화 체계에 있었던 것이 이집트에 나폴레옹이 원정을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1798년도에
이집트의 원정에 나섰던 나폴레옹이 이집트에 잔류하고 있는 동안 영국 해군에 의해서 그 프랑스 해군들이 통로가 제약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보급로가 끊기고 중간에 끊겨버렸던 나폴레옹은 몰래 기구를 해서 1801년도에 철수를 합니다만은 점령하고 있었던 1799년도에 그 유명한 로제타석을 이 원정군의 장교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로제타석은 BC 196년 프톨레마이오스 5세가 12살의 나이로 새로운 파라오로 등극을 할 때 쓰여졌던 비석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법률이라든지 생활이라든지 이런 책에 프톨레마이오스 5세에 대한 찬가 이런 것들이 쓰여진 것이 로제타석입니다만 1822년도에 프랑스와 쌍폴리옹이라는 사람이 완전 해독을 하면서 고대 이집트 콥트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문화의 진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근대화는 무함마드 알리라고 그러는 이 총독에 의해서 출발이 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805년대 무함마드 알리가 이집트의 총독에 취임을 합니다. 물론 오스만 제국이죠. 오스만 제국 당국으로 봐서는 무함마드 알리가 사실 눈에 거슬립니다만은 많은 민중들이 이 알리를 지원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총독으로 임명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집트의 독립을 촉구하는 그런 체계가 되어버리고 말습니다. 무함마드 알리는 모든 개혁의 그 리더들이 그러하듯이 봉건적인 이 당시 이집트 사회 체계를 유럽식으로 개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맘루크라고 그랬던 이슬람 귀족들 500명을 초출해서 몰살시켜버리면서 완전히 독자적인 1인 체계를 가져가는, 그래서 1953년도에 52년도에 나세르에 의해서 붕괴되기 때까지 약 130년 정도를 이 무함마드 알리 그 집안이 왕조를 이루었습니다. 이 무함마드 알리 집안의 아들 무함마드 사이드라는 그 총독이 스웨즈 운하를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손잡을 때는 이스마일 파샤 때에서 1869년도에 스웨즈 운하가 개통이 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이집트 역사에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을 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스웨즈 운하는 길이가 194m로서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지어준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 케이프타운을 경유해서 다니던 이 화물 노선들이 약 절반 이상의 거리가 줄어들게 되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중동의 모든 석유들이 유럽으로 간 석유는 이 지중해 항을 이제 거치게 되는 거죠. 1869년 11월 17일 개통을 하게 되는 이 스웨즈 운하는 지금도 이집트 국고 수입의 세 번째 수입원이 되는 중요한 그런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스웨즈 운하이고, 이것이 이 1869년도에 개통이 되게 됩니다. 이집트의 현대사를 얘기하다 보면 중동 전쟁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지요. 총 4차례에 걸쳐서 일어났던 이 중동 전쟁은 1948년도에 처음으로 아랍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종결되면서 제1차 중동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독립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1947년 5월달에 이스라엘이 독립국임을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 주변에 있었던 아랍 국가들이 일제히 반발을 했던 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은 상당히 무기 체계들이 구식 체계이고 어렵습니다만은 버텨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이 1차 전쟁을 이스라엘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독립권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무함마드 알리 이 집안의 왕조는 이스라엘 이집트 내에서 붕괴가 되고 맙니다. 즉 1952년도 7월에 이집트의 가말 압델 나세르라고 그러는 또 이 탁월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청년 장교를 중심으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스웨즈 운하의 이 국유화를 선언해버립니다. 스웨즈 운하는 프랑스 사람들의 제안과 프랑스 사람들의 지원, 당시 이 황제 그 부인에 의해서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만은 이집트가 재정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그 운영권을 영국의 재정 지원으로 맡겼기 때문에 당시에는 영국이 이 운하권을 지배를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에는 별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나세르가 국유화를 선언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영국이라든지 프랑스가 이스라엘을 꼬드겨서 이집트와 전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공격을 합니다만 이 당시 이집트는 소련의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소련은 제3세계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해서 이집트를 크게 지원을 하고 있었고 영국과 프랑스가 이 지역 내에서 영향력이 증대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이 동조에 의해서 이 전쟁은 성공을 하지 못하고 끝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제2차 중동전쟁입니다. 이 결과로 나세르의 이집트는 이 수에즈운하를 이집트 국유로 삼게 됩니다. 이때 얻었던 인기로 이 나세르는 제3세계 지도자로 등극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까지도 가져오죠. 제3차 중동전쟁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는 6.1전쟁 혹은 6월전쟁이라고 얘기하는 1967년도에 이스라엘이 갑자기 이 아랍 국가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공군기지를 크게 격파를 시켜버리고 6일 만에 모든 전쟁을 끝냈습니다. 그때 유명한 모세 다얀이라고 하는 이 탁월한 전쟁 지도자가 국방장관으로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완승으로 끝나고 말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크게 영토를 확장을 했습니다. 제4차 중동전쟁은 1973년도 10월 달에 일어났던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기습 선제 공격을 했던 그런 전쟁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축제였던 옴키푸르라고 하는 이 사죄의 날로 모든 군인들이 다 휴가를 가버리고 말하는데 17개, 17개 여단을 갑자기 공격을 해서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4차 중동전쟁은 당시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베긴 총리가 역사적으로 지미 카터의 중재하에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두 사람은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됐습니다만 사다트는 과격한 이슬람 사람들에서 피격을 당해버리는 그런 결과입니다. 어쨌든 이런 중동전쟁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확고하게 이 독립국가로서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결과로 최근에 이르러서는 2010년도에 아랍의 봄이라고 부르는 이 민중 소요 사태가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랍의 자가 아랍인들의 반란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었는데 2010년 12월에 이 중동과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서 일제히 일어났는데 그 첫 번째는 2010년에 12월에 있었던 튀니지에 있어서 어떤 경찰 공무원들의 그 부정부패가 드러남으로써 일어났던 혁명이 돌발이 됐습니다. 당시 이 지역은 높은 출산율 때문에 젊은 청년들이 많았고 교육도 많이 높은 수준까지 받았습니다만은 구조적인 어떤 문제, 독재자 문제, 전제 분주 문제, 또 인권 침해 문제, 정부의 부패 문제 등으로 경제가 침체되어 있었고 실직하고 극심한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크게 일어났습니다만은 실상 튀니지만 변화가 있었고 나머지 국가들은 다시 원위치되고 가는 미완의 혁명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만은 1968년도 프라하에서 있었던 이 민주화 운동에 빗대서 그것을 프라하의 봄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아랍의 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씨앗만 배태되고 있지 결과는 변화가 없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아랍의 봄 이후에 많은 북아프리카의 주민들이 난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특별히 이탈리아나 그리스 이런 반도를 통해서 유럽으로 많이 유입해 들어가는 그런 난민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이집트는 지금 이렇게 이제 카이로에 합니다만 이 예전의 문화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이 역사적인 또 문화적인 그런 위치를 차지하는 9천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대국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에 걸쳐 있는 유일한 나라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옛 문화를 오늘의 현대화시키고 있고 수에즈 운하가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집트 재정 수입의 3위, 8%가 바로 이 수에즈 운하의 통과료를 가지고 담당을 하고 있고 또 아랍 미디어의 이 90%가
이 이집트의 정통성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 아랍 세계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전 세계는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피라미드를 두려워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나라가 급속도로 변해져 가고 있습니다만은 5,000년 넘는 문화의 강국 이집트는 오늘날에도 그 역사와 지금 현재를 이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우리는 이런 이집트를 보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집트를 보시면서 근대화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는 학기 마지막입니다만 아름답게 나이 들게 하소서. 칼빈슨 베이커라고 하는 미국의 현대 여류 시인입니다만 이 시를 한번 같이 감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답게 나이 들게 하소서. 수많은 멋진 것들이 그러다듯이 레이스와 상아와 황금 그리고 비단도 꼭 새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래된 나무에 치유력이 있고 오래된 거리에 영화가 깃들듯 이들처럼 저도 나이 들수록 더욱 아름다워질 수 없나요? 우리 더 솔드 에이지를 하트 에이지라는 표현을 학기 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모두 이 뜨거운 인생의 주인공으로서의 더 솔드 에이지를 더 활기 있게 더 생명 넘치게 더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새 봄을 우리 다 함께 맞이하도록 하십시다. 감사합니다.